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최근에는 배달기사, 택배, 퀵서비스, 대리운전 같은 이른바 플랫폼 노동자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죠. 여기가 수익이 괜찮다고 알려지면서 이런 일을 찾는 분들도 꾸준히 늘고 있다는데, 또 한쪽에서는 이런 분들에 대한 과로사, 사고 소식도 덩달아 자주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플랫폼 노동이 늘어나면서 제도적인 보호가 필요할 것 같은데 아직 사회적 논의는 계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손경제 초대석 시간에는 어떤 식으로 이런 노동이 이루어지는지 직접 그 현장에 뛰어들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책까지 쓰신 분 한 분 모셔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종횡무진 세계를 가다 시간에는 요즘 미국과 중국의 러브콜을 동시에 받는 나라 브라질로 떠나보겠습니다. 12월 27일 일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경제학자와 떠나는 세계 일주 시간, 종횡무진 세계를 가다 오늘은 브라질로 가봅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실장님 오늘도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이게 사실 이 종횡무진 세계를 가다 코너 시작할 때는 네. 그냥 그런가 보다. 왜요? 아니, 사실 그렇게 시작했어요. 예. 그런데 요즘은 여행을 못 가니까 진짜 이 코너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상당히 최근에 과대 포장되고 있는 코너입니다, 이게. 동의하세요? 반대로 저는 이제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제가 이제 해외 출장을 못 가니까 업데이트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얘기가 최소한 1년 전 얘기군요. 그렇죠. 아무리 빨라도 1년 전 얘기고요. 그 코로나19라는 대형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진짜 급변했었을 텐데 네. 그 소식들은 제가 듣지를 못해가지고 너무 안타깝고 저도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최신의 소식 들려드려야 되는데 하는데 그걸 못해서 저도 걱정이 되고 언젠가 제가 이제 자신 없어지면 저 이제 다른 그만할게요 하겠죠. 칭찬해드렸더니 겸손상까지 따먹으려는 저 욕심. 하여튼 늘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오늘은 다행히 먼 나라로 가는군요. 기왕 가는 김에 먼 나라로 가죠. 뭐 어차피 날아가는 거야. 우리는 시간과 돈이 필요 없으니까. 맞습니다. 브라질이네요. 예, 브라질은 정말 작심하지 않고선 가기 어려운 나라죠. 그런데 요즘은 한국에서는 브라질이 워낙 기회의 땅이기 때문에 정말 브라질 공항에 내리면 정말 생각보다 한국인 목소리를 여기저기서 들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국가가 점점 돼가고 있습니다. 브라질에 대해서 뭘 가지고 먼저 말씀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브라질 가려면 진짜 하루가 거의 걸리거든요. 한 23시간 정도 걸린다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음악도 좀 들었다가 노트북으로 밀렸던 서류 작업도 했다가 그것도 모자라면 이제 뭘 할지 이걸 고민을 단단히 하고 가야 되거든요. 진짜 24시간 걸리죠. 왜냐하면 경유를 해야 되니까. 한번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공항에서 브라질 역사책 하나를 소개하는 역사책 하나를 사가지고 그거나 읽으면서 가면 이해는 하면서 가겠구나 했는데 3번 읽으셨겠네요. 근데 이제 앞부분엔 아마 그 역사책에 있는 내용으로 화두를 던지는 게 제일 적합해 보여요. 저 나라는 되게 독특하죠. 왜냐하면 첫 번째는 남미 그러면 대부분의 국가가 무슨 언어 씁니까?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이런. 다 스페인어를 쓰는데 브라질만 포르투갈어를 써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다 스페인어인데 브라질만 포르투갈어 쓰고 그리고 저 나라는 원주민은 원래 살았을 것 같고 유럽 이주민도 살았을 것 같은데 가끔 흑인은 어떻게 넘어온 거지? 이게 또 궁금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유일하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브라질이 포르투갈이 될 뻔했었어요. 브라질 그 자체가 통으로 포르투갈이 될 뻔했었던 유일한 나라인데 원래 포르투갈도 존재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지금 브라질의 어떤 꼴 이게 왜 형성됐는지를 알 수가 있어서 그렇군요. 그 얘기를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역사도 꽤 다이나믹하네요. 네, 굉장히 특이합니다. 사실 브라질이 포르투갈 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역사적으로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협정을 맺었기 때문인데요. 이게 토르데시아스 조약이라는 건
건데 이 조약을 통해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 태평양에 어느 선을 하나 딱 그었어요. 그래서 그 선을 긋고 그 선을 바탕으로 왼쪽 편은 스페인 니네가 점령하고 그러니까 서인도 제도를 중심으로 한 거겠죠. 예. 그쪽을 니네가 하고 우리 포르투갈은 저기 밑에 있는 아프리카 쪽으로 내려갈게. 대서양 연안에서 오른쪽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각각 그렇게 점령하자 싸우지 말고 하는 게 토르데시아스 조약이라는 건데 네. 그 조약을 체결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브라질이라는 곳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 그 조약상 나머지는 다 스페인이 점령하는 걸로 해서 지금 멕시코나 서인도 제도 대부분이 에스파뇰을 사용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맥락이었는데 포르투갈과 에스파냐 사이의 협정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먼저 발견된 나라들은 다 그래서 스페인어가 지금도 거의 모국어처럼 돼버렸고요. 예. 그 다음에 중남미 국가 중에서도 북쪽, 저기 베네수엘라라든가 이런 나라들도 스페인어를 쓰게 된 이유가 네, 예. 초기부터 스페인이 이렇게 점령한 건데. 총 들고 오면 다 유럽인은 스페인 그렇죠. 사람들이었을 테군요. 맞습니다. 예. 바로 그런 이유로 그렇게 된 건데 뒤늦게 저 남쪽으로 더 내려가 보니 브라질이라는 곳이 있구나라는 걸 뒤늦게 발견된 거예요. 어떻게 그 큰 땅을 뒤늦게 발견하죠? 워낙 위에도 먹거리, 교역할 거리가 풍족했기 때문에 굳이 예. 내려갈 필요가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브라질이 슬슬 뭔가 아프리카 지역에서 재미를 못 봤기 때문에 속칭 그래서 우리 뭐 없을까 했는데 저 밑에 브라질이라는 새로운 땅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네. 그걸 듣고 나서 이거는 우리 조약에 없었던 내용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포르투갈이. 예, 그래서 글로 간 겁니다. 근데 처음에 포르투갈 국왕이 거기를 어떻게든 개발해 보고자 귀족들을 보냈는데 처음에는 잘 가려고 하지도 않았대요. 그래서 소수의 이제 몇몇 귀족들이 거기를 지배해 봐라 하고 보냈을 땐 원주민과 귀족들 사이 관계가 너무 좋았답니다. 왜냐하면 너무 극소수의 포르투갈인이었기 때문에 네. 자칫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쪽 현지에서 생활하려면 원주민의 도움이 적극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굉장히 관계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슬슬 점령하고 나면 세금도 납부해야 되잖아요. 국왕한테. 네.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뭘 할까 하다가 처음에는 뭐 다른 거 개발할 걸 찾지를 못하고 나무만 이제 베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무를 수출하는 원목 장사를 주로 했는데요. 예. 그때 이제 저 원주민의 노동력이 좀 필요했겠죠. 이때부터 이제 원주민들을 좀 활용하기 시작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나쁘지 않았대요. 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것만 해서는 소기의 성과,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가 없는데 저기 스페인이 경영하고 있던 IT라는 나라를 봤더니 설탕을 판매해서 정말 많은 이득을 스페인 국왕이 누리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르투갈 국왕도 당연히 여기서 뭐 하라고 시켰겠어요. 설탕 재배해봐라 시킨 거죠. 근데 설탕은 제가 한번 다른 나라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정말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에요. 네. A부터 Z까지가 사람이 계속 인풋을 넣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원주민과의 관계가 여기서 틀어지는데요. 원주민의 노동력들을 대거 활용해야 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 착취가 일어나면서 예. 그리고 설탕 정도 재배하는 곳이라면 적지 않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포르투갈에서도 더 많은 사람들이 브라질로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드디어 원주민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졌겠죠. 우리도 네. 세력이 있으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진짜 원주민들과의 관계가 틀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원주민을 이제 노예 아닌 노예로 이제 활용하는 경우가 생겼다가 이것도 어려워졌어요. 왜? 그 중남미 국가는 아시잖아요. 다 떼죽음을 당한 이후 네. 예. 홍역하고 그다음에 천연두 이런 것들에 대한 면역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포르투갈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같이 엮여 살다 보니까 전염병으로 이 노동력의 대부분이 사망한 일이 생긴 거죠. 옮겨간 질병이 유럽 사람에게는 이미 익숙해진 그런 뭐 바이러스였을 텐데. 그렇죠. 그분들한테는 생소하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때 포르투갈 이주민들이 찾아낸 또 다른 노동력이 바로 아프리카 포르투갈 영해에 있는 원주민을 잡아다가 브라질로 이주시키자였어요. 그래서 지금 브라질의 언어는 포르투갈어고 이주 인구가 원주민 일부, 아프리카 일부,
백인 일부가 섞여버린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인데 이 설탕을 재배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인구를 많이 데려온다 한들 이렇게 많을 수가 있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많이 데려올 수밖에 없었던 게요. 그 당시 설탕 재배하는데 한 명을 데려오면 평균 수명이 7년이 안 됐어요. 너무 혹독하거든요, 진짜. 예. 그래서 이 7년이 안 됐고 대부분 그 당시 그 선교사들이 원주민 또는 흑인들의 그 노동 현장을 봤었을 때 뭐라고 했냐면 몸에 전신에 1도 내지 2도 화상을 입은 사람들이 그래서 물집이 온몸에 뒤덮인 사람들이 일하고 있더라를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열사의 기온 속에서 계속 일을 해야지 되는 일이기 때문에 네. 전신 화상을 입은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포르투갈에서도 아무리 우리가 돈도 좋지만 이건 아니다. 더 이상 흑인 노예를 노예로 부리는 것을 막는 법안을 본국에서 통과시켰었는데 예. 2년 만에 다시 철회시켰어요. 왜요? 왜냐하면 포르투갈 식민지를 기반으로 또 비즈니스를 하는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탕수수 팔아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는 그러면 세금 못 납부해. 그럼 니네 뭘로 생활할 건데 우리 세금 없이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돼버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설탕이 이제 슬슬 재배가 되니까 포르투갈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귀족들이 슬슬 여기에서 적지 않은 부를 창출하게 되고요. 그래서 슬슬 본국과는 달리 여기서 왕 아닌 왕 노릇하면서 상당한 자치권을 행사하면서 권력을 갖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브라질의 수도하면 리우를 말하잖아요. 예. 예, 이 리우가 수도가 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거기에서 대규모 금강이 개발됩니다. 금이 있구나라는 소식이 들려지는 거죠. 근데 어디 저 식민지의 나라에서는 금이 나오든 사탕수수가 나오든 뭐가 나오는 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아요. 예. 차라리 안 나오면 그냥 여기는 별게 없구나 싶어서 너희들끼리 잘 살아 하고 갈 텐데 뭐가 나오면 다 동원해서 캐내고 농사짓고 하느라고 힘들잖아요. 지금 이 역사적인 맥락을 길게 하는 이유가요. 이 그 서구 열강들 사이에서의 브라질의 위치, 예. 상황 이게 지금도 이어지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예. 그런 거예요. 예. 지금 정확한 표현이세요. 그래서 이제 금강까지 개발됐으니 더 많은 포르투갈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요. 더 많은 노예 아니면 뭐 광부들이겠죠. 이런 게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됐느냐. 한 17세기에는 이제 역전이 일어나는데 포르투갈 본국은 여러 유럽 열강들 사이에서 위상을 점점 잃어갑니다. 네. 그런데 정작 식민지인 브라질이 포르투갈보다 더 부자 나라가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브라질이 훨씬 더 잘 사는 나라가 돼버린 게 17세기 말 18세기 초기인데 그러다가 본국은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 나폴레옹이 결정적으로 포르투갈의 경제적인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을 협조를 요청하는데 너희 당분간 영국하고 교역하지 마. 대륙 봉쇄령을 내려버려요. 아하. 네. 그런데 포르투갈은 영국에다가 물건을 갖다 파는 게 중요한 수익원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못한다라고 하고 영국에다가 계속 수출을 했더니 나폴레옹이 침공한 거예요. 야, 이게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낀 우리랑 입장 비슷했네요. 맞아요. 정말 중요한 시사점이죠. 네. 그러더니 포르투갈 침공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포르투갈 국왕이 이 상태에 계속 내가 있으면 언제 저 나폴레옹이라는 저 어마무시한 장군이 정복자가 또 내려올지 모른다 해서 네. 세상의 왕실을 브라질로 옮깁니다. 궁전뿐만 아니라 이제 포르투갈을 버리고 네. 브라질을 그냥 포르투갈로 하려고 가기로 결정을 해요. 와. 이런 경우는 역사상 제가 처음 봤어요. 그러네. 네. 그래서 왕이 자기 왕실 전 식구들뿐만 아니라 그 왕실을 떠받들고 있는 귀족들 있죠. 전부 들어서 바로 브라질로 이주를 해요. 그래서 왔는데 포르투갈 본국에서 이제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많아지니 네. 왕을 자꾸 다시 오라고 상징적인 존재가 거기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뭔데 차이가 굉장히 그렇죠. 그래서 사실 왕도 그때 안 갔었으면 지금 아마 브라질이 포르투갈이 됐었을 거예요. 왕이 그때 안 갔었으면. 근데 왕이 이게 탐욕의 역사라는 게 무서운 게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잖아요. 네. 그래서 왕이 생각해낸 잔꾀가
우리 본거지는 여기야, 아들아, 페드로. 브라질이야. 그러니까 너는 여기 있어라. 그리고 대대손손 우리 자손들이 여기 살 곳이 여기니 네가 계속 털을 닦아. 그런데 나는 거기 뭐 추억도 있고 향수도 있고 그러니 나만 일단 본국인 포르투갈로 돌아갈게 하고 돌아간 거예요.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나 다시 올게. 그렇죠. 그거죠. 그러고 이제 본국에 있는데 본국에서는 이제 왕까지 다시 왔으니 본국의 상황이 그 사이에 더 열악해졌거든요. 그러니 저 브라질 저 강력한 나라에 더 많은 세금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좀 차별적인 어떤 정책들을 해서 저기에서 생긴 부가가치가 일로 자꾸 넘어오도록 하는 법안을 자꾸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본국에서. 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됐느냐? 브라질 본국에 남아 있는 아들을 브라질을 기반으로 이제 형성됐던 귀족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가지 마라. 너는 가지 마라. 저기 가면 안 된다. 네가 뭐가 부족해서 거기 가니? 우리들이 있는데. 그리고 돈은 다 여기서 버는데. 했는데 이 아들도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굳이 본국에 가서. 본국에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아들이 아빠 저 안 갈래요. 하고 거기서 자기 스스로를 황제로 칭호를 해요. 그리고 브라질이라는 나라를 독립을 시켜버려요. 야, 이걸 쿠데타라고 봐야 돼요. 1가구 2주택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브라질은 그때부터 서구 열강 중에 하나였던 곳에서 착취 아닌 착취를 당했는데 최근에도 브라질을 전 세계가 또 주목을 하고 있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전 세계 중에서 두 군데입니다. 중국하고 미국이에요. 이 두 나라가 브라질을 놓고 하는 쟁탈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보면 정말 과간인데요. 왜 브라질에 뭐가 탐나서요? 또 역시 자원이죠. 이렇게 큰 나라는요. 자꾸 뭘 이렇게 가다 보면 뭐가 땅을 파다 보면 뭐가 나오고 뭐가 계속 나와요. 근데 지금 브라질이 없으면 안 되는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중국인데요. 브라질은 전 세계에서 본인들이 제1의 수출국이 우리는 중남미 국가니까 대부분 미국이라고 생각하기 쉬우신데 미국이 아니라 브라질은 제1 교역 대상국이 중국입니다. 뭘 팔아요? 가장 많이 파는 게 곡물하고 곡물은 그렇다 쳐요. 근데 곡물도 중요하지만 곡물보다 더 중요한 게 철광석이에요. 아하. 중국은 브라질산 철광석이 없으면 진짜 산업이 마비가 돼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도 지금 해안가에 있는 도시들은 다 개발이 완료됐지만 이제 저 내륙도 진짜 번화한 도시들을 자꾸 만들려면 네. 도시를 건설할 때 제일 많이 필요한 첫 번째 원자재가 철광석이거든요. 이 철광석을 브라질로부터 수급하지 않으면 진짜 중국 경제는 마비가 될 정도로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시진핑은 브라질에 굉장히 설린 우호적인 관계를 많이 조성하려고 애를 썼고요. 그 과정에서 브라질이 2015, 16, 17, 18까지도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안 좋아졌거든요.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더 쉽지 않고요. 그렇게 안 좋아졌을 때마다 브라질이 국영 기업들이 많은데 그 국영 기업들 매물로 나온 거를 거의 대부분을 중국이 사줬어요? 중국이 우리가 살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브라질에서 그럼 철광석이 도대체 얼마나 나느냐 이거를 아주 단적으로 쉽게 확인한 계기가 이번 코로나19 때문이에요. 브라질의 국영 철광 회사가 발레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예. 이 발레라는 회사가 이제 브라질의 모든 그 철광 탄광을 관리하는 회사인데 이 발레 철강 탐부들이 쉽게 얘기해서 코로나19에 대량 확진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부 지역에 있는 광산을 폐쇄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전 세계 철광석 시세가 20% 올랐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나라의 철광석의 그 뭐랄까 의존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알고 있죠. 이걸 또 미국이 보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미국은 벌써 브라질에 중국이 상당히 진출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핸들링할 수 있는 무기가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파나마 운하였어요. 철광석을 캐면 네. 그걸 배로 실어서 어디로 와야 되냐면 우리 중남미 저 지도를 보면 이쪽은 칠레가 막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 배로 삥 둘러서 파나마 운하를 통과해서 태평양으로 넘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예. 그런데 파나마 운하에 대한 관리의 실질적인 감독 권한은 미국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 브라질에서 만약에 뭐 철강석 아무리 캐도 우리가 입구 막고 못 가져가게 해버리면 끝이야라고 하고 있었더니만 예. 시진핑은 어떻게 했느냐? 브라질에게 수건 사업 하나를 우리가 거의 무상에 가까운 걸로 우리가 건설해 줄게라고 들고 나온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브라질의 동서 횡단 열차를 만들어 주겠다. 아마존을 가로지르는 저 횡단 열차들. 네. 네. 이거는 비용도 정말 그 유사일에 가장 많은 비용이 들 거고 예. 브라질 내부에서도 이렇게만 되면 내륙 개발이 되는 건 알지만 엄두를 못 내고 있었는데 시진핑이 더 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동서로 있는 철도를 우리가 놔줄게. 네. 그리고 그거는 칠레랑의 협상도 우리가 해줄게. 그렇게 해서 태평양으로 바로 갈 수 있는 항구 개발을 하려는 게 지금 시진핑의 어떤 전략인 거죠. 브라질에서 광물을 캐서 철도로 실어 날아서 칠레 쪽에서 바로 올라간다고. 그렇습니다. 이건 뭐 역시 또 야. 브라질도 다음에 또 한 번 더 해야겠네요. 그렇군요. 이게 미국, 중국이랑 같이 섞여서 이야기를 해야 되네요, 브라질은. 그렇죠. 이게 역사적으로 참 이게 재밌는 나라예요. 네. 브라질은 다음 시간에 좀 더 계속 들어봐야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한국산업경제연구소 박정호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20년 전의 우리나라의 모습과 지금의 우리나라의 모습 중에 비교하면 가장 큰 차이가 어디서 생길까 이런 생각을 하면 아마 이것저것 배달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 거가 아주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일 겁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들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삶의 이야기 또 이런저런 제도적인 결함들도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죠. 오늘은 실제로 배달 일을 하셨던 분, 하시고 계신 분의 경험을 들어보면서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 시스템인지 자세히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분은 뭐든 다 배달합니다라는 책을 최근에 쓰신 분이에요. 김하영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팔을 다치셨네요. 예, 지난 토요일 날 부러졌습니다. 배달하시다가요? 예, 배달하다가 내리막길이었는데요. 예. 내리막길인데 좀 커브길이었어요. 아, 빙판. 예, 근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빙판은 아니었는데 예. 블랙아이스라고 하죠. 이렇게 살얼음이 살짝 껴 있었는데 거기 이제 속도를 줄이려고 아이고. 브레이크를 잡다 보니까 쭉 미끄러져가지고 예, 오른팔이 부러졌습니다. 당분간은 배달 어려우시겠네요, 그럼. 예, 뭐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배달은 당분간 힘들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배달하셨어요? 지난 4월부터 했죠. 예. 예. 어떤 계기로 일을 시작하시게 됐습니까? 예, 원래는 한 2월부터 예. 그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을 시작했고요. 한 4월 배달은 4월부터 했는데 예. 제가 원래 기자 일을 하다가 요즘 뭐 플랫폼 노동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새로운 일자리들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관심이 예전부터 좀 있었고 취재도 좀 했었고 그리고 이런 일자리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 같은데 좀 사회적으로 이런 갈등이나 관심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예, 또 기존에 나온 기사를 보면은 좀 뭐 힘들다라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 힘든지. 어떻게 왜 힘든지 그리고 이렇게 힘든데 점점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뭔지 그런 것들을 좀 직접 한번 오래 관찰하면서 체험해 보면 좋겠다 싶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책이 지난달에 나왔나요? 예, 지난달에 나왔습니다. 쿠팡이라는 곳에서 일을 시작하셨어요? 물류센터에서 무슨 일이셨어요? 예, 물류센터 일인데요. 그 물류센터 일이 크게 IB라고 해서 입고 업무, 물건이 들어오면 물류센터에 물건을 쌓아두는 업무, 예. 그리고 OB라고 해서 출고. 그러니까 물건이 쌓여져 주문이 들어오면은 거기서 주문 들어온 물품을 그 카트에 실어서 포장대에 보내서 포장해서 보내는 업무. 그리고 그렇게 또 허브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하차라고 하죠. 예. 예, 그렇게 이제 출고된 물건들을 차에다 실는 차에다 싣는 업무 그렇게 나뉩니다. 그 중에 저는 출고 업무를 했고요. 이건 뭐 피커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짚는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여기저기 물건을. 쌓이는 물건 주문 들어오는 걸 이제 가서 찾아서 장바구니에 들고 들어오는 거. 예, 이제 그렇습니다. 다음에 포장해야 되니까. 네. 그거는 한 시간에 얼마 줍니까? 시급 2020년 기준으로 8,590원 최저임금입니다. 좀 힘든 일은 어떤 거예요? 힘든 일이 보통 허브 업무라고 하고요. 차에다 싣는 거? 예. 예. 그래서 그거는 9,000원 조금 넘죠. 한 시급 한 5,600원 더 주는 것 같아요. 일이 어떠셨어요? 일이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처음에 이제 출근을 하면은 한 30분 정도 안전 교육을 받고 네. 그다음에 이제 현장에 투입돼서 한 또 30분 정도 업무 교육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1시간 정도 교육받고 바로 일을 시키더라고요.
뭐 그래서 좀 처음엔 당황스러웠는데 뭐 하다 보니까 이게 그 들어가면은 PDA 단말기 하나 줘요. 네. 그럼 PDA 단말기에 내가 집어야 할 물건들이 뜹니다. 그러면 이제 그 위치에 가서 바코드 스캔을 해서 위치를 확인하고 그리고 또 바코드로 물건을 확인하고 다 맞으면은 그때 이제 카트에 실어서 싣다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쌓이면은 예. 이제 PDA가 다시 또 지시를 합니다. 또 예, 다 찼으니까 포장대에 갖다 줘라. 카트 안에다 넣었는데 이제 그만 넣으세요. 이것도 예. 나온다는 거죠? 예. 그럼 이제 카트 포장대에 갖다 주면은 예. 또 새 카트를 들고 가서 또 짐을 싣고 또 다 차면은 또 갖다 주고. PDA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일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PDA가 일을 다 시키는군요. 이 PDA가 일을 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PDA가 업무 효율도 체크를 하거든요. 예, UPH라고 해서 Unit per Hour라고 해서 예. 그 PDA 하단에 내가 1시간 동안에 얼마만큼 집품을 했는지 그게 숫자로 뜹니다. 몇 개 집어서 바구니에 담았는지. 예. 그 처음에 교육할 때 교육 담당자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보통 한 90은 나와야지 다음 그 채용 지원할 때 불이익이 없을 거다. 그리고 한 시간에 90개 정도. 예, 잘하시는 분은 한 140 정도 나온다.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항상 PDA를 보고 있다 보면은 이제 90 밑으로 좀 떨어질 것 같으면은 더 열심히 뛰고 열심히 하고 이게 또 한 140 넘어가면은 이제 좀 쉬엄쉬엄 할까 화장실도 갔다 올까 생각이 들고 뭐 그런 수준입니다. 참 일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군요. 예, 그래서 뭐 사실 가서 생각할 필요가 거의 없고 그냥 그 시스템이 알아서 시키는 대로만 일을 하면은 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다른 일자리들과 비교해서 좋다고 하던가요? 거기 현장에서는 다른 일 하다가 오신 분들도 있으셨을 텐데. 이게 뭐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만난 분 중에는 되게 젊은 친구였는데 예. 그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요. 편의점. 예, 예. 거기서 이렇게 사람들 상대해야 되고 또 야간에는 또 술 취한 분들도 상대해야 되고 수시로 청소도 해야 되고 그래서 사람 스트레스가 컸는데 하루 종일 일하면서 사람하고 말할 기회가 한 5번도 안 될걸요 아마. 예, 하루 종일 PDA 보면서 물건만 계속 실어 나르면 되니까. 네. 예.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뭐 사람 스트레스가 없어서 좋았다라는 사람도 있었고, 예, 그리고 아무래도 큰 회사다 보니까 예. 뭐 근로계약서나 주휴수당이나 뭐 이런 거는 뭐 철저히 지키니까 그 점이 좋았다는 분도 있었고, 예, 그리고 또 코로나 때 그 실직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특히나 이렇게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런 자영업자나 그런 프리랜서 실직한 프리랜서들이 와서 일하는 거를 많이 봤습니다. 예. 쿠팡맨이라고 해서 배달을 직접 이제 집집마다 해주는 분이 한때 그런 애칭으로 불리기도 하고 그분들이 정규직이라네 뭐 이런 얘기도 듣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거는 안 해보셨어요? 예, 이거는 안 해봤는데요. 예. 지금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이름을 쿠팡 친구로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되기 위해서는 일단 계약직으로 취직을 해야 돼요. 면접을 보고 예, 운전 테스트를 받고 예. 뭐 설문도 하고 해서 통과가 돼야 취직을 할 수 있고요. 그 일반 택배 기사랑 좀 다른 점은 일반 택배 기사들은 보통 뭐 프리랜서라고도 하고 개인 사업자라고도 하는데 자기 트럭을 사서 자기가 보험을 들고 네. 자기가 기름값과 모든 비용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물량을 받아서 수수료를 받는 구조거든요. 예. 근데 채용된 그 배송 사원들 그분들은 다 그 계약직으로 회사에 취직이 되는 거고 회사에서 4대 보험과 차량 유지비와 예. 뭐 그 스마트폰까지 지급하고 그 모든 걸 지급하는 시스템인 거죠. 한마디로 그러면, 직원이죠. 그러면 하루에 몇 개를 배달하든 수입은 비슷해요? 예, 수입은 비슷하고 예. 자기에게 할당된 양을 다 배달하고 그 추가로 배달하면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럼 차를 살 필요가 없네요. 예,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예. 보통 택배 트럭들은 노란색 번호판이라고 하죠. 영업용 번호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개인이 차를 산 분, 영업 전문 트럭인 경우에. 예. 예. 근데 쿠팡 같은 경우는 원래 자기가 매입한 물건을 자기 물건을 배송할 경우에는 그런 영업용 번호판이 필요 없이 자가용 번호판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그 하얀색 번호판에 택배차를 운행을 하는 거고요. 예. 예, 이렇게 그런 하얀색 번호판 같은 경우는 그 차 대수를 무한정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돈 주고 내 차 사면 되니까. 예. 예. 그래서 쿠팡이 그 차를 늘려가지고 배송기사 늘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배송을 확장을 해온 거죠. 남의 아이 태우고 다니는 거는 영업용 버스지만 네. 내가 내 집 아이 태우고 다니는 거는 내가 차가 10대든 20대든 내 마음이다. 그렇죠. 그런 구조네요. 네. 이게
정규직이 아니라 2년간은 그런 비정규직 상황이군요. 예, 처음에 이제 수습 한 2, 3개월 한다고 해요. 예, 그러다가 한 2년 차쯤 됐을 때 이제 정규직 채용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일하시는 곳은 어떤 쪽이에요? 뭐 오토바이 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자전거로 배달하고 있습니다. 음식 배달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른바 뭐 배민 뭐 이런 예, 겁니까? 배민 커넥터라고 하죠. 예. 예. 거기는 자전거로 해도 되고 걸어 다녀도 되고 오토바이로 네. 해도 되고 본인 마음인가 봐요. 예, 본인이 이제 자기 배달 수단을 선택할 수 있고요. 예. 예, 오토바이로 할 경우에는 그런 유상운상 종합보험을 들어야 된 그 조건이 하나 더 있고요. 예,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오토바이 보험료는 좀 내렸어요? 그거 아주 비싸다고 그동안 말들이 좀 있었는데. 예, 이렇게 한 20대 나이가 어릴수록 그 보험료가 높아지는데요. 예. 한 20대의 경우에는 한 8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연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제가 지금 나이가 45인데 제가 보험 견적을 한번 내봤는데 그 책임 보험 있잖아요. 예. 꼭 책임보험만 가입해야 되는 가입할 거. 경우에는 한 230에서 한 300만 원. 1년에. 예, 그리고 예. 종합보험 같은 경우는 한 400만 원, 5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보험료가 그렇게 한 4, 500 들어가죠. 그리고 배달에 요즘 많이 쓰이는 오토바이들 보면은 이거 오토바이도 많이 비싸졌더라고요. 예. 한 스쿠터 그 기종 괜찮은 게 한 400만 원 정도 하고. 예, 그러니까 일단 배달을 시작하려면은 그냥 목돈 있어야 예, 목돈이 한 1,000 정도 1,000 들어야 정도 되는 있어야 보험 예. 가입하고 오토바이 사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배달 대행 회사들이 주로 하는 게 이제 렌트 리스입니다. 그 돈 회사에서 대주고 한 달에 얼마씩 예, 한 달에 한 갚아라. 6, 70만 원씩 이렇게 받아가는. 이쪽으로 옮기신 이유가 뭐예요? 쿠팡 경험하러 가셨으니까 다양한 경험도 하시기도 하셔야 되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일이 좀 힘들었고요. 예. 예. 일단 물류센터 안에서 하루에 8시간, 9시간씩 갇혀가지고 그 안에 들어갈 때 스마트폰 뭐 이런 거 전혀 못 갖고 들어가거든요. 사람 좋아하시는군요. 하루 종일 일하다 보면 이렇게 물건들과 대화하고 있다 보면은 약간 점점 미궁에 빠져드는 것 같고. 그래서 예. 세상 밖으로. 그리고 좀 약간 최저임금 이렇게 일하고도 좀 최저임금밖에 못 받는다는 것도 약간 좀 불만이었고요. 시간당. 예, 그러다가 이제 배민 커넥트 광고를 보니까 원할 때 언제든 일할 수 있고 시간당 평균 15,000원을 번다고 하여서 돈이 좀 되든가요? 안 되더라고요. 왜요? 어떤 구조예요? 이 배달은? 배달이 보통 저희가 알기로 건당 3,000원 정도 하잖아요. 배민 같은 경우는 그 기본 거리 요금이 3,000원이고요. 거리가 멀어질수록 할증이 조금씩 붙습니다. 3,000원은 배달하는 분이 받아가는 돈입니까? 예. 그래서 최대 2km까지 배달할 수 있고 2km면 4,000원이거든요. 예. 예, 그렇게 한 3,000원, 4,000원 구조인데 이게 따져보면은 소비자가 주문을 하면은 음식 조리하는데 한 10분에서 한 15분 걸리잖아요. 예. 그러면은 또 그 배달하는 데는 제가 볼 때 2km면은 자전거로 배달해도 한 10분 안에는 다 배달할 수 있거든요. 예. 어쨌든 최소한 20분에서 30분은 걸리는 거거든요. 한 건 배달하는데. 그 어떻게 빨리 하더라도. 예. 예. 그러면은 제가 1시간에 그러면은 2건, 많으면 3건, 예. 아주 많아도 4건이거든요. 그럼 한 시간에 3건을 한다고 쳐도 네. 그러면 3,000원이면 한 9,500원 정도잖아요. 예. 그러니까 15,000원은 절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점들이 주문은 다 받아서 배달 직전까지는 다 만들어 놓고 네. 배달하는 분들이 탁탁탁탁탁 집어서 탁탁탁탁 이렇게 배달하는 게 아닌가 봐요. 탁탁탁탁 집어서 탁탁탁탁 배달할 수 있는 곳은 음식 주문이 아주 많은 곳이에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뭐 서울 강남이나 예. 뭐 서울 마포나 예, 이렇게 그 직주 지역 예. 직장과 주거가 같이 있어서 낮에도 배달 많고 저녁에도 배달 많고 야식 배달도 많고 네. 이렇게 배달이 많은 곳에서는 그게 가능한데요. 그렇지 않은 제가 일하던 곳은 고양시거든요. 네. 약간 그런 주거 지역에서는 그게 좀 힘든 물량 자체가 힘든 구조고요. 그리고 이렇게 딱딱딱딱 배달하기 위해서 그런 라이더들이 한 번에 음식을 막 6, 7개씩 넣어 갖고 다니잖아요. 들기도 어렵겠네요. 네, 들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 주문한 집도 라이더의 동선에 따라서 기다려야 되는. 제일 나중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 예. 또 라이더들도 그렇게 배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고나 이런 위험, 뭐 신호 위반이나 이런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역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까?
예,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쨌거나 좀 지리를 잘 알아야 네. 이게 숙련도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동네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벌리든가요? 한 달 해보시니까. 사실 이거를 배민에서 알바로 한정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일주일에 최대 20시간까지밖에 일을 못 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시간당 뭐 10,000원을 번다고 해도 일주일에 한 20만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예. 문제는 배달 대행 그 전문으로 배달 대행하는 라이더들인데, 예. 그러니까 이분들도 문제가 뭐냐면은 그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높은 보험료와 오토바이 유지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네. 월 한 60만 원에서 100만 원은 들어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이상 일을 해서 뽑아야 되네요. 예, 그 이상 일을 해서 뽑아야 되고, 그래서 배달 대행 쪽에서는 하루에 최소한 30건은 해야 최저임금 정도의 수입이 나오고, 또 하루에 또 한 50건 정도는 해야 그래도 한 달에 한 250은 집에 가져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고정비 나가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하루에 50건 하는 게 말이 50건이지 쉽지 않은 게, 네.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 동안 50건을 나눠서 하면 별거 아닌데, 예. 음식 배달이라는 게 점심시간, 저녁시간 그때 몰리죠. 네, 몰리잖아요.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몰릴 때 최대한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1시간에 10개도 해야 되고 뭐 그러네요. 예, 그렇죠. 그 시간만 할 수는 없습니까? 그 시간만 할 수도 있는데, 예. 그 배달 대행 라이더들은 어느 정도 중간에. 이렇게 시간을 대기해야 되는 그런 뭐 의무 같은 걸 주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겠죠, 사실은. 그래야 또 낮에 없을 때도 또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사람 마음이 그 대기하는 동안에 딴 거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한 건이라도 더 배달을 해야 되니까. 예. 대리운전도 최근에는 시작하셨어요? 예, 대리운전도 지난 여름에 좀 했었고요. 예. 대리운전이 좀 심각하죠. 이게 항상 코로나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제일 먼저 타격을 입는 게 대리운전이거든요. 손님들이 모임도 예. 없고. 예, 보통 대리운전이 모임도 별로 없는 데다가 대리운전이 보통 저녁 8시부터 예. 한 새벽 1시까지를 피크 타임으로 보거든요. 이제 그 시간에 꾸준히 이제 코를 타야 되는데, 네.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9시에 답은 닫으니까 딱 8시에서 9시 피크 하고 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5건 타던 분들이 지금은 이제 한두 건 타야 많이 타는. 집중적으로 상황입니다. 몰리기도 하고 수요도 줄고. 예. 요즘은 카카오라는 곳에서도 대리 서비스를 시작하던데, 그게 일하는 분 입장에서는 다른 대리운전 서비스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카카오가 2016년부터 했는데, 그게 대리업계에서는 약간 센세이션했던 게, 대리운전을 하려면은 대리운전 업체에 등록을 해서 네. 단체 보험에 가입하고 그 대리운전 콜을 받는 프로그램을 깔아야 돼요. 예. 그런데 보험료가 이것도 꽤 만만치 않은데 한 달에 보통 한 10만 원 안팎 정도 나갑니다. 혹시 사고 낼까봐? 예. 네. 그 사고 보상용 보험이 한 10만 원 안팎이고, 예. 그리고 프로그램 하나 까는 이용하는데 15,000원. 근데 보통 한 2-3개 쓰시거든요. 그것도 한 5만 원 되네요. 그것도 한 4-5만 원 나가고, 그리고 대리 중개업체에 내는 관리비 같은 게 또 한 15,000원 정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래저래 한 15만 원, 20만 원 월 고정 비용이 나가야 대리 일을 할 수 있군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카카오는 대리운전에 진출하면서 이걸 없앴어요. 예, 보험료도 이제 운전하는 동안만 적용되는 시간제 보험으로 하고, 그럼 프로그램 이용료나 관리비가 전혀 없이, 그럼 기사들이 다 그쪽으로 몰렸겠네요. 예, 모든 것이 그냥 수수료 20% 안에 포함되어 있는 구조거든요. 예. 예, 그래서 기사들이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카카오도 하나씩 깔고 하죠. 그렇다고 다른 거 안 깔 수는 없으니. 다른 것도 예. 수수료는 손님한테 받은 돈의 20%. 예. 다른 대리운전은 수수료율이 달라요? 20%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예. 거기도 그래서 치열한 카카오를 경쟁이군요. 깔았어도 예. 거기서 이제 코를 잡기가 이제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는. 그래서 카카오에서 또 우선 배차권이라는 걸 주거든요. 예. 그건 또 한 달에 또 2만 원 내면은 우선 배차를 해주는 그런 일감을 빨리 주는. 예. 그래서 또 대리기사들 분께서는 예. 이건 또 다른 이름의 그 프로그램 수수료다. 수수료 아니냐. 누구나 다 그렇게 2만 원 그렇죠. 내야 되는데 누구나 다 2만 원 내다 보면은 그 우선권이라는 게 별로 의미 없어지는. 예. 저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 그 얘기부터 쭉 질문했는데 하시고 싶은 말씀이 꽤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좀 느낀 점도 있으실 거고, 이건 좀 고치자 우리 뭐 이런 생각도 하실 거고. 어떤 게 있었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일단 대리운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미국의 우버가 그 큰 혁신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버의 원조가 저는 대리운전이라고 보거든요.
차만 내 차가 아닐 뿐이죠. 예, 그러니까 우버도 사실은 원래 처음에 공유 경제라고 했잖아요. 자기 집에 이렇게 하루 종일 서 있는 차를 가지고서 내가 뭐 시간 짬날 때 그 사람들 태워주고 돈을 부업으로 이렇게 수익을 올리는. 네. 대리운전도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할 때는 꽤 오래됐는데 처음엔 부업 개념이었죠. 낮에 이제 회사에 일하다가 퇴근하고 나서 밤에 부업으로 일을 해가지고 수입을 올리는. 그런데 이 대리운전이 그 휴대전화 나오면서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하더니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게 그 자동화되고 네. 자동 배차가 뭐 이런 배차 시스템이 발달되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그러면서 우버의 갈등 중에 하나가 이게 부업일 때는 괜찮은 돈벌이인데 이게 전업이 되면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전업을 하기에는 수익이 약간 좀 모자란 것 같고 예. 그리고 또 전업으로 하려면은 뭐 4대 보험, 또 미국 같은 경우 뭐 건강보험 이런 게 중요한 이슈다 보니까.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약간 좀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 부업으로 할 때는 괜찮은 돈벌이인데 사람들이 이제 괜찮네 싶어서 전업으로 하는 순간 예. 되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거든요. 특히 그 4대 보험 같은 경우, 그러니까 대리기사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 산재보험 가입된 사람이 10명도 안 된다는 통계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예, 뭐 이게 뭐 전속성이라는 문제 때문이라는데, 네. 그러니까 뭐 산재보험, 고용보험, 소속이 애매하니까. 예, 건강보험, 국민연금 이런 게 거의 보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최저임금 정도만큼 수입을 올린다고 해도 이런 플랫폼 노동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프리랜서들 다 마찬가지죠. 예. 똑같이 8,590원을 받아도 이런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들은 더 마이너스인 거죠. 자기가 그러네요. 그런 부담해야 될 게 있으니까. 사회안전망 비용을 다 부담을 해야 되니까. 전 그래서 프리랜서들은 시간당 한 최소 13,000원 벌어야 정규직 그거하고 비슷하다. 정규직 8,590원이랑 비슷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거겠죠. 그리고 이런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돼 있다 보니까 예. 제일 큰 거는 불안. 일감 떨어지면 그 충격을 내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니. 예, 그 대리운전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30% 50% 줄었지만 예. 예, 뭐 자기가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한 5월인가 대리운전 나갔더니 저를 그렇게 미워하시들 하시더라고요. 왜요? 너 어디서 또 잘려가지고 와가지고 대리운전하느냐? 왜 우리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기사분들끼리 모여서. 예. 또 쿠팡도 가면은 이제 또 대리기사 하시던 분들이 대리기사 일감 줄어드니까 이제 또 쿠팡 물류센터 이렇게 또 가시는 거예요. 다 거기서 계속 도는. 예. 김하영 작가님은 다 이제 경험하셨어요? 아니면 뭐 또 숙제가 남아 있습니까? 이 일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 네. 그 사실은 제가 이 책의 원고를 한 9월쯤에 초고를 쓰고 그 책이 나오면 11월 말에 나왔는데 그 사이에 계속 원고를 수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업계도 너무 빨리 변하니까. 있고 대리운전만 해도 또 타다가 뛰어들었죠. 네. 그리고 또 SK텔레콤이 뛰어든다고 하죠. 그러다 보면은 여기도 이제 타다가 이번에 수수료를 15%로 낮췄거든요. 예. 또 이런 것이 또 대리운전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이런 것도 궁금하고 그리고 제일 많이 관심 가져야 될 게 이제 점점 인공지능이랑 로봇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배민에서도 딜리 드라이브라고 이게 로봇이 배달하는 그 로봇을 만들었고 네. 그리고 미국에서 아마존은 이미 드론 배송 시스템 승인까지 받았다고 하고 예, 아마 택배도 우리나라에도 그런 드론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올 테고 또 제일 큰 충격이 자율주행차가 들어오면 사실 사람이 필요 없는 뭐 택배나 뭐 배달이나 이런 게 사실은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변화하는 환경을 그 계속 좀 지켜보자는 생각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작가님은 그래도 그냥 이제 글을 좀 쓰시고 대충 관찰을 하셨으니까 직접 뛰어들어서 하시지는 마세요. 아니 그래야 일자리 하나 더 늘고 작가님은 다른 재능이 있으니까 그걸로 해야죠. 팔 낳는 동안에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많이 다치신 것 같은데 몸조리 좀 잘하세요. 예. 자, 오늘은 뭐든 다 배달합니다라는 책을 최근에 쓰신 김하영 작가와 함께 최근 우리 사회에 늘어나고 있는 플랫폼 노동, 플랫폼 서비스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재밌게 잘 들으셨죠?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